반갑습니다, 여러분.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의 강경 노선을 완화하는 신호를 좀 내보내서 이 증시와 비트코인이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94,000불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또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요. 다우와 S&P 500은 반도체 주들의 주도로 조정장을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와 함께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주목받는 자산군이구나,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입증을 했죠. 달러 약세가 결국 이제 이 주식들과 비트코인을 밀어올리는 원인이죠. 달러 약세, 그러니까 달러 표시 자산, 뭐 우량주죠. 미국의 우량주 몇몇. 그 다음에 달러 표시 자산으로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비트코인. 뭐 압도적이죠. 비트코인이 달러로 거래되는 액수가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의 가격이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불확실성이 거치면 거칠수록,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이제 대체 자산, 이 미국의 주식으로도 다시 돈이 들어올 거고, 뭐 그리고 비트코인으로도 다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지금 금은 조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금은 조금씩 이제 그 고점에서 그 수익 실현을 하려는 매도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어쨌든 현재 상황은 지금 비트코인과 미국의 몇몇 반도체 기반의 우량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죠.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기적으로는 그냥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고요. 장기적인 믿음 잃지 말고 비트코인의 개수 계속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비트코인, 구글 시가총액 추월에 세계 5위 자산으로 올라갔다. 전 구글러인 마이클 레빈이 이게 최고의 결정이었다라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라이트닝 랩스의 개발자입니다. 이 마이클 레빈이란 분은요. 근데 4년 전 이맘때 구글을 떠나 비트코인의 풀타임으로 일하기 위해 라이트닝 랩스에 합류했다.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잠깐이긴 하지만 구글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는 거는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 맞긴 하겠네요. 그죠? 구글에서 일했던 이제 장본인이니까. 아무튼 이 마이클 레빈은 구글이라는 안정된 빅테크 커리어를 버리고 비트코인이라는 불모지 신기술에 자신의 커리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얼마나 연봉을 받고 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의 성장성을 봤을 때만 그것만 보더라도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우리 지금 우리는 어디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진짜 로켓에 올라타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이먼 딕슨, 21의 진짜 의도는 달러 약세에 대한 배팅이다. 미국 국채 하락에 대한 헤징 수단이다. 사이먼 딕슨이 이제 분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번 어떤 얘기를 했나 볼까요? 21,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지금 그 캔터와 소프트뱅크, 테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출자해서 만든다는 그 법인이 이 숨겨진 전략이 있다. 뭐냐? 소프트뱅크, 테더, 비트피넥스가 초기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투입한다. 지금 소프트뱅크는 일본 은행이잖아요. 일본의 뭐라고 해야 될까? 투자사라고 해야 될까요? 은행? 일본은 미 국채를 매각 중이죠. 뭐 조금이긴 하지만, 많이 팔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채를 매각 중이다.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로 달러 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지금 테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장기 금리 상승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뭡니까? 테더와 비트피넥스는 사실 한 회사예요. 소유주가 같습니다. 그래서 테더라고 보고, 테더는 미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독일 정부 이상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거의 따라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두 소프트뱅크와 테더라고 하는 두 회사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해칭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일본은 미국채를 잔뜩 가지고 있고, 테더는 역시 미국채를 잔뜩 가지고 있고, 결국 이들은 달러 하락, 비트코인 상승에 배팅하면서 지금 자기 포지션을 해칭하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 비트코인의 자본을 분산하려 하는 움직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비트코인으로 좀 헤게모니가 넘어오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미리 자기네들이 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즉 미국 국채 기반 자산들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비정치적 자산으로 리스크를 분산한다. 그래서 21이라는 새로운 상장사를 만든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굉장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 일본은행, 테더, 미국채 잔뜩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비트피넥스, 사실상 테더랑 한 몸. 여기에 이제 얼굴 마담으로 딱 잭 멜러스를 세워가지고 굉장히 구조가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이클 세일러, 첫 1,000억 달러가 가장 어렵다라면서 MSTR에 뭐라고 할까요? 재무 지표들을 올려놨습니다. MSTR 기업 가치 1,040억 달러 돌파. 아직까지 되진 않았죠. 근데 지금 현재 스트래티지가 53만 8,2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가총액 9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5조 원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1000억 달러 좀만 더 가면 되는데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올린 거죠. 첫 1000억 달러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뭔가요? 이제 뭐 뒤에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1000억 달러 뒤는 그걸 넘어가면 그 뒤는 쉬울 거다 더? 뭐 이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스트래티지는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천억 달러가 넘으면 이제 이거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1천억 달러라는 어떤 주식, 자산은 이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자산이에요. 그냥 그 바로미터를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1천억에서 2천억 달러 구간에 있는 기업들에 뭐가 있냐면요. 시티그룹, 스포티파이, ARM, 로키드 마틴, 보잉, 화이자, 블랙록 이런 초대형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가 아니죠. 이제 스트래티지가 이 반열에 오른다는 그거든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이 반열에 합류하게 되면 이제 이 스트래티지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재무 전략 모델이 더 주류로 나갈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의 재무 전략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스페인의 헤스페리데스 대학이라는 곳 소식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석사 과정을 개설했대요. 주요 특징으로는 비트코인 전문성을 기르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만 100% 중점을 둔다. 그 다음에 교수진이 저명한 전문가들이라고 하네요. 알바로 마리아, 후안 라몬 랄로, 마누엘 폴라비에라, 킬리안 라오시 이쪽 스페인 쪽 그 비트코인 전문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0% 실무 훈련, 자체 보관, 개인정보 보호, 세금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하면서도 첨예한 이슈죠. 노드 및 채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워크숍 해준다고 하고요. 기업과의 연계도 해준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젠3랑 그 샘슨 모어가 운영하는 블록스트림 이런 것들이 지금 연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취업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이니까 취업보다는 사실 사업 파트너십 이런 걸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헤스페리데스 대학교. 이름도 어렵네요. 헤스페리데스 대학교. 저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기존에 MIT나 NYU 같은 명문대들이 이 블록체인 전반을 다루는 강의들은 많이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비트코인 단일 자산에 초점 맞춘 석사 프로그램은 아마 여기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전반이 아니라 100% 비트코인 중심이다 라는 커리큘럼이 생겨났다. 이게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온라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10개월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과정이고 스페인어로 진행되어서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스페인어 하실 수 없으시면은 좀 등록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금융, 법률, 정책 분야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전문 인재를 한번 길러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뭐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도전인 것 같고요. 응원하는 바고 이 프로그램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비트코인 전문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하나의 인프라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완에서 일하시는 얀이라는 분의 트윗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 10.8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급락했을 때 너무 힘들었지? 나는 2011년엔 1달러에서 0.67달러 폭락을 겪은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올렸네요. 2011년 비트코인은 1달러를 돌파했다. 그 후 0.67달러로 처참한 폭락을 겪었고 3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2달러로 폭락했다. 와, 엄청난 하락폭이 엄청나네요. 당신이 만약에 2달러 바닥에서 팔았다고 상상해보라. 너무나도 힘들겠죠. 30달러까지 급등하는 걸 봤는데 이때 안 팔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다가 2달러까지 떨어지는 거 보다가 결국 못 참고 팔았다. 자, 당신은 그 기분을 아는가? 나는 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으니까. 라면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번 뭐 얀이라는 분은 이제 굉장히 똑똑한 분석가세요. 스완에서 일하시는.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이 하나의 레슨을 겪으면서 배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30달러에서 2달러까지 폭락을 하면 공포에 휩쓸려 반드시 팔게 되죠. 뭐 그때는 게다가 2011년이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 자체가 지금 같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분도 이제 참지 못하고 팔아버렸는데 결국 이제 이분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하락도 결국 지나간다. 장기적 시야를 잃지 마라. 그렇게 폭락하겠지만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패닉셀을 하기보다는 딱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다시 올라가면서 새로운 신고점으로 나아갈 테니까 인내심 그리고 신념을 잃지 마라 라는 교훈입니다. 네, 3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간밤의 뉴욕 시황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전날 급등했죠. 9만 불을 넘고 9만 3천 불까지 급격하게 올라온 뒤에 이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만 4천 불을 한때 넘기도 했지만 지금 다시 소폭 조정받았고, 역시 관세에 대한 긴장 완화 신호가 있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중 간 높은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뭐 점입 가경으로 치닫진 않겠구나, 이런 시장의 뭐랄까요, 기대감을 좀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장관의 워싱턴 방문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일본에서 1차 협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협상을 위해서 다시 워싱턴에 찾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떤 진전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무역 관세가 이런 식으로, 관세 관련 협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다시 들어오는 자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비트코인은 잠시지만 구글을 제치고 시가총액 5위로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1.87조 달러에 도달해서 알파벳, 구글의 이제 티커 모회사죠. 알파벳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자산이 되었으나 다시 8위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제 구글은 조만간 이제 완전히 뛰어넘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조정장 탈출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1%에서 2%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이제 3월 13일부터 이어진 조정장이 종료되는 느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점에서 10% 반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스닥은 2001년 4월 12일 이후로 처음으로 3일 연속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 다우존스 지수는 아직 조정장을 탈출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한 1000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1400포인트군요. 1400포인트만 더 오르면 이제 조정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알파벳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4.6%나 상승하고 있고, 아마 뭐 오늘 밤 장이 열리면, 미국 장이 열리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가 2.01달러였는데요. 2.81달러나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9달러보다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게 여기 드러났고, 클라우드 부문이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의 영업이익은 무려 1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시 클라우드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군요. AI에 대한 수요겠죠. 그리고 알파벳이 또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에 호조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국채금리는 도쿄, 일본 국채 동향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도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사이클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지금 4월 도쿄 도심 지역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4% 상승, 예상치가 3.2%였는데 그보다 높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 도쿄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본 여행도 요즘 워낙 많이 가고 하니까 원래 비싼 나라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숙박비 말도 못하고 이런 신선식품 제외한 소비자 물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음 주에 있을 그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거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10년물 JGB, 그러니까 일본 국채 수익률은 2.5bp 상승해서 1.3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채 금리 계속해서 올라갈지,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국채 금리는 올라갈지, 그래가지고 이 미국과 함께 비슷하게 흘러갈지,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든지 일본발 시장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는 하락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하락했고요. 이제 달러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몇 개가 나온 게 있는데, 3월 내구재 주문, 일단 이 주로 비국방 항공기 및 부품 덕분에 예상치를 상회했다.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 상회했다. 그리고 3월 기존 주택 판매, 구매 여력 우려 속에서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은 조금 안 좋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범위 내에 머물렀다. 예상한 대로 나왔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짚을 만한 그런 특별한 돌출난 경제 지표는 없었지만,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러 연준 이사,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잠깐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오래 이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관세발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계속 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의 경제 지표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아직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준도 5월 금리 동결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이죠. 미시간대 최종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고요. 아무래도 월스트리트저널 설문조사에 따르면 57에서 50.08까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많이 떨어지네요. 진짜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해서 미래의 미국 경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네, 금, 달러 약세 때문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0.1% 개요 그 정도 오른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3,35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페퍼스톤이라는 곳에 엘리 준디아 리서치 전략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 금의 강세 모멘텀은 미 달러 약세 재개에 기인한다. 달러 약세로 타 통화 보유자들에게 금이 더 저렴해져서 매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중국,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국가에서 지금 자국 통화로 금을 사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왜냐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다. 말하자면은 뭐 캐리 트레이드 아니면은 뭐 아비트라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금 가격을 그동안 밀어 올렸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물결이 이어질 것인가? 결국 이제 달러 약세가 얼마나 계속 진행되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진전되면 금값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 다음에 지난 2024년 동안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우량주들이죠. IT 관련, 반도체 관련 우량주들이 또 잘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오늘 밈 제목은 때로는 강제 호들만이 답이다. 여기 위에서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너 도대체 이 3번의 약세장을 거치는 동안 어떻게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자 이 옆에 계신 이 배우, 이 유명한 배우인데 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인데 아무튼 뭐라고 하나요? 마운트 곡스가 날 위해 들고 있어줬어 라면서 이 해맑은 표정 너무 킹받지 않나요? 이 해맑은 표정 너무 킹받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참 웃픈 일이긴 하지만 마운트 곡스에 물렸다는 거죠. 마운트 곡스는 참고로 10년 동안 지금 물려있지 않습니까? 물리신 분들이. 그래서 마운트 곡스에 물린 분들은 안타깝지만 물론 그 덕분에 비트코인 수익률은 엄청나게 지금 구경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그때 당시 해킹당한 비트코인을 다 돌려받게 된다면 개수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 가격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을 지금 보게 되겠죠. 내 비트코인 수익률을. 근데 뭐 이제 그 개수를 전부 다 돌려받지는 못하겠죠, 아마. 그게 이제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우리가 왜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느냐면 이 엄청난 유동성 때문이에요. 24시간 끊기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 유동성, 그 접근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못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심리가 항상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한번 부동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한번 사면요 다시 거래하기도 힘들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막 등기하고 막 부동산 막 선임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게다가 물건 내놓으면 뭐 바로 팔리나요? 물건 내놔도 뭐 계속 바이어들 보면서 뭐 얘기 나누면서 입찰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 존버를 하게 되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마운트 곡스에 물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마운트 곡스에 물렸다 싶을 정도로 나는 이것에 손대지 않겠다. 손을 못 댄다라는 느낌 약간 거의. 그냥 개인 지갑에 딱 넣어놓고 콜드월렛에 딱 넣어놓고 우리 집에 뭐 금고 하나 사가지고 딱 넣어놓고 그냥 까먹고 안 쳐다본다. 이런 느낌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의 약세장을 거치든 4번의 약세장을 거치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사서 안 파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이네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